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훈련 중단이나 해명 전까진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협상 재개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지대지 미사일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개월 사이 신형 무기 3종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무기 기술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물론 게임기, 골프채 등 소비자들이 쉽게 바꾸지 않는 품목까지 일본산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제9호 태풍 넷기마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오늘부터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입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상황을 대비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았습니다. 20일까지 실시되는데 병력을 실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습 이름에서 동맹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는데 북한은 군사연습 중단 전엔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며 거친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거친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연습을 중단하거나 성의껏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사거리 하나 판정 못해 새벽잠 설치며 쩔쩔맨다, 허우적거린다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까지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며 사실상 자위권을 인정했는데도 청와대가 중단 촉구를 이야기하며 횡설수설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는데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화문은 만약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며 미국보다 남한을 압박하는 이중 전략을 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을 배제하며 미국과 1대1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의 접점만 찾으면은 한국의 이익과 같은 것은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청와대는 현재로선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북미의 분위기는 좀 달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트위터로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길 희망했고 미사일을 쏜 것도 사과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담긴 건지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했는데 우선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어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이 워게임, 즉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고 나도 비용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쏜 게 트럼프 자신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걸 강조한 걸로 해석이 됐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고 1시간이 채 안 돼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일었고요. 그래서 친서의 주요 내용을 모두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만나자고 했다는데 자 그럼 실제로 훈련이 끝나면 북미 협상이 시작될까요? 네, 친서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도 연합훈련이 끝나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연합훈련 때문이고 자신도 비용 때문에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례적으로 친서까지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강변한 걸로 보이고요. 또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고 오늘은 연합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강조한 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 번 더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동맹의 가치와 안보 문제를 돈으로만 본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70년 한미동맹의 중추 역할을 해온 연합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을 하루 만에 공개하면서 새로운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흡사한 모양인데 전문가들도 북한이 신형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쏘아 올린 것과 다른 형태입니다. 이동식 궤도 차량 위에 네모난 상자형 발사관 2개가 붙어 탑재돼 있는데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북한은 정확한 무기 명칭 없이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새 무기 체계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요구가 완벽하게 현실화되었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발사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 비행거리는 400km 이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KN-23과 대구경 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신형 무기 3종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한국이 갖춘 지대지 미사일 3종, 현무, 천무, 에이테킴스에 대항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 최신 무기 3종은 사거리는 길어지고 속도는 빨라졌고 고도는 낮아진 게 특징입니다.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시간을 단축하고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기동성과 은밀성을 높였습니다. 비핵화 이후에도 단거리나 준중거리와 같이 일정한 사거리에 있는 것들은 자유권 차원에서도 계속 개발하고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이어진 잇따른 발사체 발사로 신형 무기 기술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 선택하면 잘 바꾸지 않는다는 육아용품이나 취미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불매운동이 인터넷 쇼핑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휴일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하곤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하나라도 사용을 안 해야 더 일본 불매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사용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불매운동의 여파는 육아용품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선 최근 한 달 새 유명 일본 기저귀 제품 판매가 1년 전보다 48% 줄었습니다. 다른 쇼핑몰에서도 일본 기저귀 매출이 전년 대비 15% 줄었습니다. 반면 불매운동 사이트에서 소개한 대체품은 73%나 매출이 늘었습니다. 기저귀나 분유 같은 육아용품은 쓰던 제품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일 갈등이 길어지면서 대체품을 찾는 엄마 아빠가 는 겁니다. 일본 게임기나 골프용품의 인터넷 판매와 관심도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산 휴대용 게임기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난해보다 판매액이 60% 급감했습니다. 일본의 한 스포츠 브랜드 이름을 검색한 횟수는 34% 줄었고 일본의 유명 골프용품 판매도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이한 식감으로 인기를 끈 젤리 제품, 어린이용 손세정제, 남성 화장품 등도 검색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화장품들이나 막 샤프 같은 거 그냥 내가 쓰던 게 일본 제품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계속 안 쓰고 싶어요.
반면 노 재팬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나 의류 수식가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대립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낀 오늘 한 주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를 연결해 지금 일본의 분위기 또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 먼저 현재 일본 정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자. 이런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일본은 어제부터 다음 주말까지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연휴이기도 한데요. 일본 정부는 일단 겉으로는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이후 처음 수출 허가를 냈고 앞으로도 허가를 계속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일단 한국의 대응과 나라 안팎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는 전략인 듯합니다. 네, 일본은 줄곧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배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을 마이니치 신문이 전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미일 협의가 이뤄졌답니다. 이 협의에서 관련 소송이 미국 내에서도 진행된다면 소송이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달라고 일본이 요청했고 미국이 지지했다는 내용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며 200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들의 요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국 입장을 두둔하면 미국인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까 봐 미국 정부가 일본 쪽 입장을 지지한 걸로 마이니치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거는 일본 측의 보도니까 미국의 입장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사 소송을 맡은 한일 변호사들이 오늘 성명을 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협의의 장을 만들고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광복절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일 겁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어느 수위로 담느냐가 앞으로 한일 관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8월 15일을 일본에서는 종전 기념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날 아베 총리가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언론까지 나서서 참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임직원 조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틀어 물의를 빚은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제품 불매 운동이 심해지자 휴일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유튜브 막말 동영상 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00여 명 앞에서 한 극우 성향의 유튜버 영상을 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판하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콜마는 지난 9일 공식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겁니다.
하지만 2분짜리 사과문만 읽고 떠났고 기자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사업에 좀 타격이 있나요? 영상 보여주실 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임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잖아요. 1990년 설립한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 생산업체입니다. 윤 회장은 물러나지만 한국콜마의 총괄 사장은 윤 회장의 아들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초강력 태풍 레끼마가 중국 동남부를 강타해 4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레끼마가 몰고 온 폭우에 산사태와 홍수가 나 저장성에서만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끼마가 지나간 저장성과 상하이, 장수성에서는 4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옥 14,000채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제주 산지엔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린 반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말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도 북상 중인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 강풍이 몰아쳐 대형 유리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한 돌풍에 공원 앞 나무가 쓰러지면서 5살 어린이 등 관람객 4명이 다쳤습니다. 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입니다. 레끼마는 어제 새벽 중국에 상륙한 뒤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 중입니다. 소형급으로 약해졌지만 동반한 비구름이 우리나라 서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어제부터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남 신안 등지에 순간적으로 시속 126km의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35도 안팎의 말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남동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밤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제주도엔 모레 새벽까지 최고 150mm 안팎, 서울 등지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도 천천히 북상 중입니다.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해 광복절인 15일쯤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진로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태풍 크로사는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서 북서진하겠으나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미는염이 약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좀 더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는 14일부터 동해안 지역에선 비바람이 강해지겠고 15일 밤부터는 울릉도와 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진 오늘 주차해놓은 차량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검은 연기를 보고 깜짝 놀라 모여듭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홍천의 물놀이장 야외 주차장에 세워놓은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멀리 있는데도 연기가 많이 나길래 이제 좀 식당?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었더라고요.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은 모두 4대의 차량을 태웠습니다. 마침 물놀이장에 피서를 갔던 소방관 2명이 현장에서 소방호스를 잡고 함께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집사람은 많이 했지요.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직업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고. 안 되겠다. 우리 피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갓길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북 상주와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에 불 올라간다 진짜로. 이 불로 차가 완전히 불에 탔고 이 일대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갑자기 불이 붙었다는 운전자의 증언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에 불이 붙기 전 운전자와 동승자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댄 뒤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 말복이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이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서시는 분들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벌초하던 일가족이 말벌떼에 공격을 당해
70대 아버지가 끝내 숨졌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의 한 야산입니다. 어제 오전 79살 손모 씨는 아들 등 3명과 가족 산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벌떼가 날아들어 손 씨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손 씨는 사고 현장에서 800m 떨어진 소방서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머리에 여러 대 벌에 쏘였다고 해서 이제 환자분께서는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저희 본서로 찾아오셨고요. 이달 들어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쏘임 신고만 해도 60여 건, 지난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월부터는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들이 늘면서 벌쏘임 피해가 증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모두 8월 이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벌이 공격을 시작하면 사람의 걸음걸이로는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자극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진한 향수나 화장, 음주 등을 하셨다면 산행이나 이제 근처에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어두운 계열의 짙은색과 이제 검은색 등이 움직일 때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또 벌초를 할 때는 긴 소매에 긴 바지를 입고 머리와 목을 감쌀 수 있는 모자나 두건을 두르는 것도 벌쏘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정부가 내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집값 상승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언제부터 어떤 지역에 적용되느냐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는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바꿔 입법 예고 기간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분양 가격을 각 지자체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를 62개 항목으로 따져서 심의를 먼저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끔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왔던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 지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심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입니다. 적용 지역은 기존 집값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해서 분양 받으면 이제 피 받고 그냥 파는 이런 행태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자회사 전환에 반발해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40일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자회사로 가면 무인화 시스템 때문에 대량 해고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건지 신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승용차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해 요금을 청구하는 무인 시스템, 스마트 톨링입니다. 수납원은 물론 기존의 하이패스도 필요 없습니다. 전국 민자고속도로 11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2년 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천안 논산고속도로에 인력 현황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중간 정산소 4곳이 사라지자 전체 직원의 30%인 25명이 명예퇴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더 나아가 전국 요금소 355곳 전체에 대한 스마트 톨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수납원 6,100여 명 가운데 52%인 3,200명이 기계로 대체 가능하고 연간 2천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 달 넘게 농성 중인 수납원들의 대량 해고 주장이 기우만은 아닌 겁니다.
도로공사 측은 스마트 톨링 도입을 2022년 이후로 미뤘고 자회사 소속도 고용이 안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수납차로를 존치하고 기타 공공기관 지정해서 더욱더 현재 수납원들에 대한 고용을 더 보장할 계획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무인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 도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고용 보장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아편 전쟁 때 중국이 아니라며 미국에 강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 동영상의 내용상으로도 또 시점상으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인민일보가 게재한 동영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홍콩의 반중 인사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단에는 경찰의 폭력을 행사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을 넣었습니다. 미국이 홍콩의 폭력 시위를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인사들의 홍콩 시위 지지 발언에 대한 날선 반박도 담겼습니다. 发生在香港的示威游行是一道美丽的风景线，我们希望这样的风景线在美国越多越好。 미 국무부가 강하게 반발했던 홍콩 주재 미국 영사의 시위 지도부 면담 사진도 등장합니다. 중국은 1842년의 중국이 아니며 미국은 홍콩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 문구로 동영상은 막을 내립니다. 1842년은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한 뒤 굴욕적인 난징 조약을 통해 홍콩을 영국에 넘긴 해입니다. 중국이 홍콩 사태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은 물론 영국에도 공개 경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아편 전쟁을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아편 전쟁은 시진핑 주석도 중국에 고난을 안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 사례로 자주 인용해온 사건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항암제 팩사백의 임상시험이 중단돼 주가가 급락한 신라젠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2016년 코스닥 상장 이후 지금까지 2,500억 원이 넘는 회사 지분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 문흥산 대표와 임원 등이 매각한 회사 주식은 292만 765주, 2,515억 원어치로 집계됐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예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같이 말한 뒤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음악가가 우리 3.1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헌정곡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직접 공부해가며 90분짜리 연주곡으로 그려냈는데요. 독일 현지 공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국민과 부정인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타악기 연주와 함께 울려 퍼지는 기미독립선언서. 결의에 찬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를 타악기 독주곡으로 그려냈습니다. 타악 연주자 정은비 씨가 동서양의 타악기 20여 가지를 연주하며 90분 동안 혼자 무대를 이끌어갑니다. 독립선언의 의미와 3.1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선율입니다. 좀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같이 뜨겁게 즐거워해 주시고 또 감동도 많이 받으셨다 해주셔서. 이 곡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 네덜란드 출신 음악가가 작곡했습니다.
올해 3.1절에 독일 유명 현대음악제에서 폐막 공연으로 처음 연주됐습니다. 작곡가 마이어링 씨는 한자 옥편까지 뒤져가며 독립선언문을 공부하고 연주곡으로 탄생시켰습니다. Ja, die Proklamation ist nicht aggressiv. Sie ist sehr poetisch zum Teil sogar und sehr freundlich und um Verständnis bitten. Sogar Selbstkritik enthält sie. 일제의 핍박에 맞서 자유독립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기미독립 선언서. 한 서양음악가의 헌정곡을 통해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정신을 담은 고귀한 선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한일 갈등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죠. 가장 중요한 기점은 역시 오는 목요일 광복절입니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전국적인 반일 집회도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이날이 종전 기념일인데 아베 총리의 기념식 발언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특히 이날 수요 집회가 1,400회를 맞는 날이어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9개 나라 21개 도시에서 공동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이날 수요 집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겁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내일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까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내일 처음 법정에 섭니다. 고유정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법정 쟁점은 계획범죄냐 아니냐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